수로가 촘촘하고 조운이 번성하니 수형 소도시의 여운이 면면이 이어진다. 고대 조운 무역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신미석 취향에 이르기까지 대운하가 남북을 잇고 작은 지류들이 동서를 가로지른다. 수성운수는 장강 남북의 번성한 문명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남겼다. 중국 최초의 원림학 전문 서적은 왜 대운하 기슭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 양자강 한가운데의 모래섬은 어떻게 하나의 뚝으로 인해 수면의 모습을 드러나게 됐을까? 各位好，欢迎收看我们今天的地理中国节目，我是盛春。上一期节目我们讲述了运河边北方古都的营造期北京的古桥。今天呢，我们顺流南下，来看看大运河对长江两岸的重要影响。我们知道啊，这个漕运历史非常悠久，从隋朝一直延续到清朝末年，长达大约1400年。那漕运能运什么呢？大家琢磨过吗？这漕运的物资啊，除了大规模的南粮北运之外，还有金银铜铁、绫罗绸缎、砖瓦、木料等等。此外，千万别忘了另一项漕运物资，那就是非常重要的盐。食盐啊，在古代是朝廷的战略资源，也是历代王朝的经济支柱。在大运河沿岸有很多专用的盐运码头。比如位于大运河入江口的仪征，就是一座因盐运而兴起的古城。长达1000年的盐运啊，不仅给仪征带来了巨大的财富，也在当地留下了很多独特的风情。 장강 삼각주에 위치한 강소성 의정시는 장강 부간의 항구 도시이며 장강과 대운하가 이곳에서 만난다. 고찰팀은 대운하의 입해구에서 선박들이 분주히 오가며 장강과 운하 간의 환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현지 학자는 고찰팀에게 대운하가 개통되면서 중국의 조운은 고속 발전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의정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알려주었다. 고대 의정에서는 대량의 량곡을 북방으로 운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략 물자인 소금의 대규모 환적도 감당했다. 동행한 전문가의 안내하에 고찰팀은 강 기슭에 위치한 시비우 옛 거리로 향했다. 我脚下的这些就是当年通往盐场的这个台阶。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청나라 말기 량회 여무 총장이 날로 슈트에 가던 과주 부두에서 시비우로 이전하면서 의정 소금 운송의 번영도 이곳에서 지속되었다. 这2个大秤砣是我们收集过来的，它们当时的作用呢是给盐包称重的。凸的很厉害呢，实际上。 고찰팀은 현지 관련 부문에서 한나라 때부터 20세기 초까지 량회 지역에서 생산된 바다 소금이 의정을 거쳐 내지로 대량 운송되면서 의정은 한때 중국 최대 소금 중개 운송 집산지로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대 소금세는 국가의 경제적 기둥으로서 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과 바다로 통하는 의정은 장강과 운하가 교차하는 소금 운송 수로를 통해 조정의 재정세무 요충지로 됐으며 현재 막대한 부를 축적해 주었다.
考察组在12围走访的时候注意到，这盐务总站内的建筑大至厅堂院落，小至一门一窗，处处与当地园林有着相似之处。中国建筑学界流传着这样一句名言：“江南园林甲天下，2分明月在扬州。”意思是说，扬州虽然地处江北，但扬州园林精美雅致，与江南的园林平分秋色。在明清时期大批扬州商人协助朝廷进行食盐的储运和销售，造就了富甲天下的扬州盐商。仪征呢，作为扬州的盐运码头呢，是盐商的聚集之地。财力雄厚的盐商在当地建造了大量的私家园林。那么，这仪征园林究竟有何特别之处呢？ 의정 정원의 건축 특색을 알아보기 위해 고찰팀은 현지의 원야원을 방문했다. 현대에 조성된 원야원은 예술 품격에 있어서 의정의 여러 정원에서 그 정수를 흡수했으며 이 정원의 이름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정원 조성 전문 서적에서 따온 것이다. 명나라 말기 저명한 원림 설계사인 개성이 의정을 찾았다. 의정 원림의 깊은 내면에 감명받은 그는 그 속에 담긴 설계 이념과 건축 예술을 원야라는 저서로 엮어내는데 이는 고세 사람들의 고대 원림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으로 되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물이 없으면 정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고찰팀은 의정 원림에서 시내 물이나 연못 등 수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의정은 운하의 수향에 위치했으며 경내에는 강과 호수가 조밀하다고 알려주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물은 재부를 상징한다. 염상들은 정원을 지을 때 의도적으로 수역의 면적을 확장했다. 고찰팀은 산과 호수를 끼고 있는 원야원의 자연 풍경과 인공 경관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정원에 들어서면 마치 중국 전통 산수화를 감상하는 듯하다. 대운하를 따라 남북 문화가 교차하면서 의정의 정원은 강남의 정원보다 평온하고 단음하며 북방의 황실 정원보다는 정교하고 생동하며 구조와 세부에서 두 지역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다. 남방 특유의 청초함과 북방의 웅장하고 우아한 멋도 있다. 의정은 대운하로 인해 번영하고 소금 운송으로 인해 부유해졌다. 강과 운하가 만나는 물줄기는 소금을 방방곡곡에 날라다 주었으며 이 좋은 고성에 기이한 정원들을 조성했다. 또한 수많은 고택과 정자, 루각에 물처럼 고요한 경치를 부여했다. 在大运河沿线，很多城市都建在水边，但是呢，其中有一座名为扬中的城市非常特别。这座城市东边是长江，西边也是长江，而且呢，它还被扬州、泰州、镇江、常州这4座运河古城给夹在中间。还有呢，这座城市又是长江南北之间的一座跳板。 양중은 강소성 경내에 위치했으며 4개의 강심도로 이루어졌다. 현지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양중도는 그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섬이라고 했다. 과거 풍랑이 있는 날이면 항행하던 배들이 자주 양중도 부두에 정박해 평안을 기원했다. 따라서 양중도는 태평주라고도 불렸다. 현지 주민들은 고찰팀에게 이 일대의 어류 품종은 매우 풍부한데 주로 갈치, 보거 등 여러 가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이 강심도는 왜 물고기들의 서식지로 된 것일까? 고찰팀은
지질학 전문가로부터 놀라운 답안을 얻을 수 있었다. 수천 년 전 양종도가 위치한 곳이 원래는 장강의 입해구였다. 原来这个沙滩啊，它是围在以前的长江的河口位置上。那么长江水经过了几千公里，到了这个地方呢，入海了，那么水面占宽了，水流的速度放慢了，泥沙就沉积下来了。具体到扬中这个地方，它的泥沙的堆积厚度平均达到了160米左右。 지질학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수천 년 동안 대량의 흙과 모래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강소성 동부의 육지 면적이 끊임없이 확장되었고 해안선도 후퇴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고찰팀의 주의를 끌었다. 일반적으로 강물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강북편에는 모래사장 주변의 흙과 모래가 점차 밀려가며 많은 모래사장도 이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양중 일대 강북판 모래사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서로 연결돼 대형 모래섬으로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질학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현재 양중도가 위치한 곳은 수천 년 전에 장강의 바다 입구였으며 바닷물의 침식으로 생긴 깊은 수로였다고 했다. 通过查阅古籍，地学专家发现啊，这扬中一带在远古时代地势开阔，因长江涌流到此，水流速度相对减缓，扬中岛的泥沙逐渐沉积。冬季时期啊，扬中地区呢还只有几个露出水面的小沙滩，在隋唐时期呢，逐渐连成了一个个长形的沙洲。直到明朝初期，这些分散的小沙洲呢，最终连在了一起。 수당 시기부터 지금까지 장강 바다 입구의 위치는 해안선 방향으로 100여 킬로미터 이동했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해륙의 변화가 양중 일대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고 했다. 양중 일대의 수역 표층은 담수가 위주지만 일정한 깊이에 도달하면 염수와 담수가 여전히 끊임없이 교차한다. 조수가 비교적 강할 때는 바닷물이 밑에서 우쪽으로 밀려 올라온다. 염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생태 환경으로 인해 많은 회유성 어류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다. 所以扬州这个地方以前是长江口，现在的海水跟淡水交汇的地方，海洋鱼类也会到这里来，特别像后藤这样的呢，它到这里来产卵。 현재에서 고찰팀은 장강 부간의 양주, 태주와 장강 남한의 진강, 상주 4개의 운하 고성이 양중을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예로부터 양중은 시종 주변의 운하 고성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섬의 첩해 이주민들도 그곳에서 왔다고 했다. 考察组啊，在扬中走访的时候注意到，这岛上的很多传统建筑古色古香，年代已久。当地史志工作者说啊，早在南宋初年就有百姓为躲避战乱逃到江心的小沙洲上。而在元末明初和明末清初的2次朝代更替、旷日持久的战火，更让大批百姓为求平安移居到岛上。 为了解扬中从岛屿到城市的发展历史，考察组来到了扬中博物馆。 박물관에 전시된 옛 돌 비석을 통해 고찰팀은 수백 년 동안 이주민들이 섬에서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강둑을 쌓아 조수를 막고 사당과 서원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원래 황량하던 모래톱은 점차 량곡이 넘치는 마을로 변했다.
이주민들은 섬의 자원을 활용해 가장 적합한 생존 방식을 찾아냈다. 장갓에 위치한 조각 물류에는 40여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장수할 숫자와 2개의 복자, 그리고 일련의 정교한 민속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데 지역 백성들이 행복과 장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행한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벽돌에 꽃을 새기는 이런 조각 기술은 명나라 시기에 이미 양주, 진강 등 운하 도시에서 매우 유행했다고 알려주었다. 양중 백성들은 뚝을 쌓고 항구를 건설해 강과 바다로 통하는 수상운수 집산지를 만들어냈으며 장강에 이 섬도시의 꿈같은 번영을 선물했다. 大运河开通之后啊，自北向南串联了海河、黄河、淮河、长江与钱塘江5大水系，沿途大量的河流与大运河相通，既为大运河提供了充足的水源，保障了漕运能够正常的进行，也形成了覆盖面非常广泛的水运体系。虽然大运河的南端是浙江杭州，但大运河的支流却一直向南延伸，一路上连接起众多的城市。这其中呢，就包括一座名为兰溪的城市。 철강성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란계시. 경내의 3강 5개로 이루어진 조밀한 수로망은 전당강의 중요한 지류이다. 공중에서 굽어보면 구강과 무강이 합류해 넓은 란강 수역을 이루었다. 이는 현재에서 전당강 및 대운하와 통하는 항로이다. 현지 해당 부문에서 고찰팀은 민국 시기에 촬영된 대량의 옛 사진들을 발견했는데 이 사진들은 과거 란강 기슭에 부두가 많았고 상업이 강을 따라 번성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다. 像这么长，整个全景的那种老照片反映一个城市的那个面貌的，就很能找到，而且是这么大的场面。 현재 란계의 시내 풍경은 당시의 사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사진 속의 옛 부두를 찾기 위해 고찰팀은 80여 년 전에 제작된 란계현 도시골목 분포도를 조사했다. 현지 탐방을 통해 팀원들은 옛 사진 속에 있는 서문 부두 거리에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각종 상업 광고들이 도처에 걸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행한 전문가는 수성 운수가 이 도시에 가져다준 역사는 옛 사진이 기록한 연대보다 훨씬 앞섰다고 했다. 란계는 당나라 때 현으로 된 후 강으로 인해 번성한 상업 항구 문화가 1300여 년 이어졌다. 고찰팀은 관련 부문에서 비록 란계가 내륙에 위치했지만 전당강, 대운하와 서로 통항할 수 있는 수성운수 우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所以兰溪来讲是应该说是以水行驶的，物流通过水运，资金流要通过水运。 고찰팀은 탐방 과정에서 란계의 거리들은 종종 부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옛날에 란계는 수성 운수가 발달해 상인들이 운집했다고 한다. 그들은 화물을 쉽게 부리우고 싣기 위해 가게와 주택을 부두와 가까운 곳에 지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축적이 점차 오늘날의 도시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如果说起城市形成的原因，其中一个很重要的方面就是流通。古今中外很多城市啊，都是因为人口的流通和商业的流通而形成的。在古代呢，水运通常是规模最大的运输方式，因此很多城市都建立在海边或者是河边。兰溪也正是由于水运的发达，
大量的商人和工匠聚居到当地，并且呢，在当地修建了很多古街和古村落。随行专家告诉考察组，在兰溪有一座名为诸葛村的古村落，不仅有着数百年历史的古商埠，而且呢，对外人来说啊，这诸葛村还是个谜。 村民들은 고찰팀에게 제갈촌은 원나라 때 세워졌다고 했다. 전하는 데 따르면村民 대부분이 제갈씨 후손이라고 한다. 팀원들은 면적이 2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옛마을에 늘 백초 향기가 감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마을에는 중약 가게들이 즐비하고 일부 약방은 명청 시기부터 전해 내려온 옛 가게였다. 이 옛 마을에 어째 이렇게 많은 약방이 밀집됐을까? 고찰팀은 관련 부문으로부터 난강은 절강 중부의 수성운수 대동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원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기까지 오가는 배들은 각현의 산간 지역에서 시로운 중약재를 부두에 모아두었다가 각지로 운송했다. 이로 인해 란계는 절강의 중약재 집산 시장으로 되었다. 제갈씨의 선조들은 대부분 중약재 거래나 가공에 종사했다. 란계 사람들은 전국에 수백 개의 약방을 열었고 종사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친척과 이웃 간에 서로 이끌고 부자 간에 계승하는 산업은 한때 이름을 떨친 란계의 야급 상단을 탄생시켰다. 팀원들이 마을에서 탐방할 때 일부 촌민들은 중약재 가공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옛 건축물 보수에도 능숙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손상된 가옥을 수시로 복원하면서 옛 마을의 기존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建筑到了一定的程度，它要走向回归的道路，所以我就学了那个大漠结构，造房子这一块。 마을을 걸으며 고찰팀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내원이 없다면 방향을 잃었을 것이다. 天哪，是四通八达呀，七折八拐呀，这就是两个。我彻底迷路了。刚才从这里出发，但是我走了一大圈，我绕来绕去，还是绕到了这里。 옛 마을의 건물 배치도를 참고한 팀원들은 마을의 전반 구도가 발괴진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못을 중심으로 이어진 200여 채 휘주 풍격의 전통 민가들이 정교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제갈씨의 사당인 대공당은 마을의 핵심 건축물이다. 마을 전체는 마치 경비가 삼엄한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다. 그러나 대공당에서 1km 떨어진 곳에 상당이라는 옛 상업 거리는 행인들로 북적였다. 상세한 대조를 거쳐 고찰팀은 대공당과 마을에 있는 전통 가옥의 들보와 기둥 장식은 주로 농사와 독서, 행복과 장수 같은 상설한 모양으로 꾸며진 반면 상당 가게의 건물 장식은 대부분 박쥐가 동전을 물고 있거나 보배 단지 등 제보를 상징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옛 마을에 전혀 다른 두 가지 건축 양식이 존재하며 봉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추게 됐을까? 동행한 전문가는 옛날에 제갈씨 선민들이 모여 살면서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길을 복잡하게 설계해 외부인들이 방향을 잃고
출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약재를 거래하는 옛 상업 도시로서 반드시 원활한 상업 거리를 조성해 각지 상인들의 왕래에 편리를 도모해야 했다. 이처럼 모순돼 보이는 장식 예술과 마을 구도는 바로 물가에 위치한 이 고성의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도 짙은 상업 분위기를 발산했음을 보여준다. 강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예로부터 인류의 생존과 번성을 위한 본능이었다. 대운하가 개통된 후 백성들은 물가에 집을 짓고 운하 연안에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건설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돛대가 수풀처럼 늘어서고 배가 줄지었던 옛 부두가 지금은 좋은 시기에 중요한 유산으로 됐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뿐이다. 깊은 삼림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지하와 지상의 생물들이 바야흐로 소생하고 있다. 겹겹이 쌓인 낙엽이 부식토를 덮고 있다. 그 아래서 모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북위 30도, 동경 110도에 위치한 장각에는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내수의 중상도에 자리 잡은 장각에는 운귀고원 고륙교의 동부 변두리와 접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9,653평방킬로미터이다. 1986년 장각의 8대 공산이 양호한 생태 환경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인해 중국 첫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부상하게 됐다. 1992년 유네스코는 또 장각의 국가삼림공원을 세계 자연유산 명록에 등재했다. 이때로부터 장각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삼림의 생명줄이다. 봄이면 장각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 이곳은 호남 3대 포구 중심지 중 하나이다. 서북쪽에는 악서 산간지대가 있고 더 북쪽으로는 진파 산간지대가 있는데 삼봉우리가 첩첩이 이어져 있다. 서남쪽은 검동고원이고 동남쪽에는 무릉과 설봉 산간지대가 번갈아 우뚝우뚝 솟아있다. 동쪽 끝은 동정호 구역으로 점차 낮아진다. 장각에는 반수렴 상태의 무산들 가운데 위치해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습유는 기류가 쉽게 정체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 억만 년에 걸친 빗물의 침식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자연 경관인 장각의 사암봉림 지형 및 카르스트 동굴 지형이 형성됐다. 삼봉우리 하나하나가 땅 위에 우뚝우뚝 솟아있다. 봄비가 내리고 나면 삼봉우리는 은백색으로부터 초록색의 봄빛으로 물든다. 빗물은 장각의 지형과 경관을 바꿔줄 뿐더러 이곳에는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가고 있다. 무릉산맥의